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특강 한국지리 9강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래프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구 중 하나임.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먼저 보면은요. 맨날 물어보는 지역들이죠. 서울의 한가운데에 있는 중구는 중이라고만 적을게요. 도심의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죠. 상주 인구는 적고 그 다음에 주간 인구 지수는 300 이상으로 서울에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하고 성격이 반대되는 주변 지역으로 제일 많이 제시하는 곳은 여기에 있는 노원구인데 너무 많이 제시하다 보니까 가끔은 다른 지역을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노원구 바로 옆에 있는 도봉구를 제시했는데 도봉구요. 성격은 똑같아요. 서울의 주변 지역에 해당하고요. 상업 업무 기능은 별로 없고 주거 기능이 집중해 있죠. 주거 기능이 집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기는 강남구죠. 여기는 부도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주거 기능 당연히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상업 업무 기능도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에요. 약간 독특한 곳이죠.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제 가나 다를 구분해 보면은요. 통근 통학 인구가 많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회사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가를 봤더니 다른 구, 다하고 비교했더니 훨씬 적고 1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가 중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서울의 인구가 약 1000만 명인데요. 자, 서울의 구가 몇 개죠? 네, 25개예요. 그래서 상주 인구를 보면은요. 한 구가 평균당 한 40만 명씩? 그런데 가는 상주 인구가 그러니까 통학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잖아요. 상주 인구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거 보고도 가가 중구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구분하려면 이제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을 봐야 되는데 이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는 상업 업무 기능이 지역 내에 많이 있다는 뜻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가 도봉구고요. 다가 강남구가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중구는 도봉구보다 주간 인구지수가 높다.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주간 인구지수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 중구는 도봉구보다 상업지역의 평균 지가가 높다. 땅값이 비싸다.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가는 중구는 강남구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 상주 인구가 적으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더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리을, 나는 도봉구는 강남구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 1번 기억 니은이 정답이네요.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은 이제 한국지리를 되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시, 군, 구, 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시, 군을 아마 거의 외울 거예요. 물론 그러면 좋긴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리는 위치를 보고서 그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몇몇 정말 중요한 지역, 특징이 뚜렷한 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변한다든지 또는 공업이 빠르게 성장한다든지 그런 몇몇 지역을 외우고 있으면 지역의 위치를 보고서 특징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서울 바로 붙어 있는 여기는 하남시인데 하라고만 적을게요. 자, 서울 가까이에 있으니까 서울의 영향을 강하게 받겠죠.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여기는 양평이라는 곳이에요. 뭐 강원도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가장자리,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이제 남쪽이냐 북쪽이냐 뭐 동쪽이냐 특성이 좀 다른데 경기도의 동쪽은 한강이 흘러와요. 한강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람들이 당연히 사용하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을 막고 있어요. 뭐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그래서 양평은 수도권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양평군이에요. 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평은 이제 서울하고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양평은 수도권이지만 촌락의 성격이 뭐 강하고요.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서울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남서쪽에 있는 여기는 화성인데 화성은 이제 뭐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수능에서도 해마다 물어보는 그것도 거의 정답으로 물어보는 지역이에요. 그 이유는 변화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자 화성은 두 가지씩 하셔야 돼요. 하나는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제일 큰 동탄 신도시가 있어서 2000년 이후에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인구도 이제 60만 명이 넘어서 꽤 규모가 큰 도시가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화성은 경기도에서 제조업의 규모가 제일 큰 곳이에요. 여기에는 자동차 공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도 있어서 제조업 생산액이 서울이란다.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제외하고요. 인천 제외하고 경기도에서 가장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화성이 중요해요. 자, 이제 화성은 서울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지역 내에 제조업이 발달해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편이에요. 자, 우리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아요. 왜냐하면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니까 서울에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서울로 출퇴근이 힘드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에 가깝고요. 서울의 영향을 적게 받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은 뭐 주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그런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더 크기도 해요. 뭐 주변 지역에서 제조업이 발달한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니까 통근을 하니까 대표적인 지역이 화성이에요. 화성. 자, 설명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주간 인구 지수를 봤더니 가나는 100보다 작은 데에 비해서 다는 100보다 크죠. 그래서 다가 화성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다.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다. 그러니까 서울로 굳이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화성은 서울하고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다가 화성이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주간 인구 지수가 뭐 100보다 작은데 뭐 수치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를 보고 구분할 수는 없고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을 보면 가는 35% 정도, 나는 뭐 한 12, 3% 정도, 가가 서울하고 훨씬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울이랑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가 하남이고요. 나가 양평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기 볼게요. 기억, 나는 양평은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죠.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으니까 출근 시간대가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양평은 하남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자, 아파트 비율은 대체로 서울에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쌀수록 아파트의 비율이 높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디귿, 다는 화성은 하남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화성은 이제 해안가 지역이기도 하고요. 뭐 자동차라고 하는 중화공업이 발달해 있어서
남성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하남은 별다른 특징은 없죠. 그냥 서울 가까이에 있는 유성 도시잖아요. 그래서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말하기 때문에 화성이 하남보다는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100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겠네요. 옳은 설명이고요. 그다음 리을 다는 화성은 양평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 도시의 지역 문화는 비슷한 기능들이 특정 지역에 모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능별로 지대 지불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 내 지역에 따른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는 지역 분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 분화 과정은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이 발생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1번 기역 도시의 지역 분화의 정도는 대체로 도시 발달 초기가 후기보다 뚜렷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도시 발달 초기라는 의미는 도시의 규모가 좀 작을 때, 그 다음에 도시 발달 후기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해서 도시의 규모가 커질 때를 의미하는 건데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 2번 지대 지불 능력은 도심에서 공업 기능이 상업 업무 기능보다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지대는 땅을 빌려 쓴 데에 따른 대가, 임대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사실 임대료라고 하면 쉬울 텐데, 지대라고 하는 조금 이제 낯선 개념을 쓰잖아요. 그 까닭은 촌락과 달리 이제 도시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자기 땅에서 장사를 하거나 또는 자기 집에 있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임대, 건물주는 따로 있고, 빌려서 장사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전세로 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지대라고 하는 개념을 더 많이 써요. 그런데 도심 지역은, 임대료가 비싸죠? 당연히 지대가 비싸죠? 임대료가 비싼데, 공장은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고, 상업 업무 기능, 백화점이나 고급 서비스 기능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2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디귿이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지가는 높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리을 집심 현상은 공업 기능이 도심으로 집중하는 현상이다. 공업 기능은 도심으로 집중하지 않죠. 도시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변 지역도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공업 기능이 주변 지역이 아니라 아예 대도시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는 서울에 공업 기능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사람도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이제 교회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서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공업이 먼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에 있던 공업이 주변 지역도 아니고 아예 서울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만든 또는 성장한 유성도시가 안산인데 1980년대에 공업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때부터 안산은 많이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인구는 1기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1990년대부터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남이나 고양 같은 이제 그런 유성도시들, 이제 서울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이런 유성도시들은 1990년대부터 인구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안산 같은 공업도시는 1980년대부터 인구가 증가했었죠. 자, 이것도 한국지리 깊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아둘만 해요. 그 다음에 5번 미음 이심 현상의 사례로 도심의 학교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전한 것을 들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학교는 땅값이 비싸지는, 지가가 비싸지는 도심 지역에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도심 지역은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심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사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글자반에서 찾아 하나씩 지우세요. 기역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지역 부도심이죠. 부 지우고요. 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심 지우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 설정된 녹색 지대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도 지우고요. 개발 제한 구역 지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상업, 공업, 주거 기능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중간 지역이죠. 중 지우고요. 간은 어디 있을까? 간, 지역 지우면 자 남아있는 글자가 인구 공동화 현상이네요. 인구 공동화 현상. 남은 글자를 모두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도시 내부 구조 관련 용어는 무엇일까요? 인구 공동화 현상. 자, 설명 볼게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기역. 기역은 교통의 결절점에 형성된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겠네요. 자, 결절점은 중요한 어떤 교통로가 교통로뿐만 아니라 무언가 교차하는 지점 이런 곳을 결절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통의 결절점은 교통이 편리한 곳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번 기역의 성장으로 도시 내부 구조가 다핵화된다. 자, 다핵화는 핵심 지역이 다 많다는 뜻이에요. 자, 도시가 이렇게 있고 도심만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핵심 지역이 하나지만 부도심이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게 되면 부도심도 중요한 지역, 중심 지역이죠. 그러니까 도심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회장만큼은 아니지만 부회장도 리더잖아요, 리더. 그래서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니은에는 중심 업무 지구가 발달한다. 중간 지역이 아니라 중심 업무 지구는 도심에 발달하죠. 옳지 않은 설명이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디귿은 주로 대도시의 도심에서 잘 나타난다. 인구 공동화 현상 맞죠? 그 다음 5번 디귿은 상주 인구 밀도가 낮아져 주 야간 인구 밀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뭐 이게 틀린 설명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문제가 뭐 도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인구 공동화 현상은 꼭 도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번 설명이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따지자고 들면 약간 틀린 부분도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촌락 지역 있잖아요. 농촌 지역, 뭐 어촌 지역. 자, 거기 인구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거기도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낮 시간대하고 밤 시간대하고 당연히 인구 밀도가 차이가 없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부분 주 야간 인구 밀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건 굳이 왜 집어넣었을까 싶네요. 앞에까지만 하면 문제가 더 깔끔했을 텐데 뭐 아무튼 3번이 확실하게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나 구의 상주 인구와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지도는 부산이네요. 자, 부산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도심이 도시의 가운데가 아니라 바닷가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발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나가 도심이고요. 그 다음에 가가 주변 지역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도심 지역은 상주 인구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요.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는 당연히 플러스 쪽일 거예요. 상업 업무 기능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통근, 통학 시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더 몰려드는 거죠. 자, 그래서 나가 도심이고요. 가가 주변 지역이고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가 적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여러분들 주간 인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하고는 당연히 다른 개념이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인구가 100명인데, 그러니까 상주 인구가 100명인데, 통근 통학 시에 그 지역으로 10명이 들어오고요. 플러스 10,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5명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지역은 주간 인구가 95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5명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주간 인구 지수는 95, 상주 인구는 100, 그 다음에 주간 인구 지수도 95가 되겠죠.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자, 그런데 어떤 지역은 상주 인구가 10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0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5명이 빠져나갔어요. 상주 인구는 굉장히 적은데. 자, 그러면 이곳은 주간 인구는 15고요. 그 다음에 주간 인구 지수는 150이죠. 그래서 주간 인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하고는 이렇게 다르다. 주간 인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많더라도 주간 인구 지수는 당연히 낮을 수 있다. 자, 이건 뭐 이게 어떤 그냥 식으로 수치를 직접 제시하고 뭐 문제를 내는 수학 문제다. 그럼 사실은 뭐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료가 질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겁먹어서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포인트는 주간 인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하고는 다른 거다. 1번은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 2번. 가는 나보다 아파트 호수가 많다. 아파트가 많다. 옳은 설명이죠. 말을 바꾸면 상주 인구가 많다. 옳은 설명. 정답은 2번. 가는 나보다 중추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 중추관리 기능은 도심에 집중해 있죠. 4번. 나는 가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다. 5번. 나는 가보다 인구 10,000명당 금융기관 수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 4번. 표는 서울 가나구의 초등학교 현황에 관한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도심, 주변 지역에 위치한 구 중 하나임. 자, 가는 학교 수가 12개밖에 안 되네요. 초등학교 수가. 그에 비해서 나는 42개. 이것만 보더라도 가는 도심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는 주변 지역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심 지역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상주 인구 자체가 적어요. 뭐 그 이유가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도시였던 곳이기 때문에, 서울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구의 면적 자체가 좁기도 하고요. 자,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다가 아니라 높다. 도심이 더 높으니까요. 니은 가는 나보다 상업지 평균 지가가 높다.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나는 가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많은 거고요. 초등학교 학생 수도 많은 거고. 그 다음 리을 나는 가보다 출근 시간대 유출 인구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 자료의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가는 이제 시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수능 특강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다루었거나 아니면 거의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광명이라는 곳이에요. 광명. 자, 이제 면적이 조금 작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가 있는 곳은 아니라서 이렇게 잘 안 다뤘던 곳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서울 주변 지역이 이제 서울에 이렇게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일자리가 대부분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낮은 곳이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되게 많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광명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서울에서 거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고 뭐 강원도 바로 옆쪽이죠. 여기는 여주라는 곳이에요. 여주는 경기도에 있는 지역 가운데 가장 최근에 시가 됐어요. 자, 우리나라는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가면 시로 승격될 수가 있는데 10만 명이 조금 넘죠. 그 전에는 여주군이었다가 2000년 이후에 여주시가 됐어요. 그래서 두 지역이 서울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역 특성이
달라지죠. 자, 문제에서는 광명, 서울 가까운 지역과 서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여주의 특성을 물어봤으니까요. 주간 인구 지수는 여주가 더 높다. 여주는 아마 거의 100에 가까울 거고요. 그 다음에 광명은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서울로 많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D2는 정답이 아니겠네요. 기준점은 여기니까. 그 다음 지역 내 겸업 농가 비율은 당연히 광명보다 여주가 낮을 거예요. 서울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지역 내에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인구 밀도는 더 낮을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냐면 A가 되겠네요. 1번. 6번. 지도는 수도권의 주요 신도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수도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중 하나임. 1기 신도시는요, 사실 5개밖에 안 되니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말부터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해가지고 1992년부터 서울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해요. 1990년대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1기 신도시의 특징은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대중교통이라 그래야 되나요? 또는 자가용 보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하고 자가용이 아주 흔한 건 아니라서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워요. 자, 그래서 고양시의 일산, 그 다음에 부천의 중동, 안양의 평촌, 그 다음에 군포의 산본, 그 다음에 성남의 분당, 이렇게 5개가 1기 신도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는 이제 1기 신도시 지역마저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서울에 여전히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구 분산 목적을 위해서 2000년대 이후에 건설한 곳이에요. 자, 1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많아서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이 2군데 정도만 좀 체크를 할게요. 하나는 분당 바로 옆에 판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역 내에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성남, 판교, 분당 둘 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탄 1, 2, 화성에 있는 2기 신도시인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화성은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동탄, 화성, 2기 신도시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가는 1기 신도시고요. 나가 2기 신도시다. 보기를 볼게요. 가는 나보다 서울과의 평균 거리가 가깝다. 이건 지도 보면 되죠?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는 가보다 평균 개발 시기가 이르다. 숫자를 보더라도 당연히 1기가 먼저 2기가 나중이죠. 그 다음 디귿 가나 모두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옳은 설명이고요. 리을 가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나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이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5번. 7번. 다음 자료는 학생의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주제는 사례 지역 및 특성, A시. 서울 북서부에 위치한 A시는 과거 쌀 생산지로 유명하였고 서울의 채소와 농산물을 공급하던 지역이었다. 서울의 북서쪽에 있으면 고양 아니면 김포일 텐데 한번 볼게요.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인구가 증가하여 1992년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고양이 되겠네요. 고양.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고양에는 일산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라고 도시 이름을 콕 찍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서울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1990년대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렇게만 이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시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B시는 영남 지방에서 가장 넓은 들을 자랑하던 근교 농촌 지역이었다.
김해 평야 지역인데 뭐 낙동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해 있는 평야예요. 그런데 B시의 땡땡면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택지는 주택할 때 그 택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물 중에서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지라고 부르고요. 사업으로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하여 2013년에 땡땡동으로 전환되는 등 변화를 겪었다. 자, 면은 촌락의 행정구역이고요. 동은 도시 지역의 행정구역이죠. 자, 여기는 김해시인데 역시 김해시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정확하게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알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부산 바로 가까운 데 있는 대도시 인근 지역이다. 그래서 A랑 B는 뭐 사실 성격이 똑같죠. 자, 보기 볼게요. 가에는 대도시권 확대에 따른 근교 지역의 변화가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 A 지역 내 전업 농가 비율은, 농가, 가구 내에서 사람들이 모두 농사만 짓는다는 뜻이죠. 비율은 2020년이 1992년보다 낮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디귿 B 지역 내 경지 면적은 2020년이 2013년보다 넓다가 아니라 좁다.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건물도 들어서는 거고 뭐 도로도 생기는 거고요. 뭐 공장도 들어설 수 있는 거고. 디귿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다음 리을 A, B 지역 모두 1990년대에 비해 시가지 면적이 감소하였다. 잘못된 설명이죠. 시가지는 도시를 보면은요. 건물이랑 뭐 도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지역 있죠. 이런 걸 시가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도시라 그래서 모두 다 이런 시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A, B 지역 모두 시가지 면적이 증가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A는 창원이고요. 뭐 통합 창원시인데 옛날에는 창원, 마산, 진해 세 개의 행정구역이었어요. 그런데 통합 창원시로 통합이 됐고요.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서는 인구가 제일 많아서, 그러니까 광역시를 제외하면 인구가 제일 많아서 100만 명이 넘어가요. 얼마 전에 특례시로 지정이 됐거든요. 뭐 참고해 둘만 해요. 그 다음에 C는 부산이고요. 광역시죠. 그 다음에 B는 양산이라는 곳인데 양산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양산은 혼자 알아두면 안 되고 여기랑 여기랑 묶어서 여기는 김해인데 김해와 양산은 부산의 위성도시예요. 그래서 서울하고 비슷해요. 자, 서울의 인구는 1990년대 이후로 92년 이후로 인구가 꾸준하게 줄고 있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산 바로 옆에 있는 김해와 양산은 수도권의 신도시가 있는 지역들처럼 최근에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뭐 증가했고요. 그리고 부산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자, 이건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바로 옆에 경산이라고 하는 유성 도시가 있거든요. 대도시권인 거예요. 그리고 대구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광주, 부산, 뭐 울산, 인천 이런 도시들은 딱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있는 수도인 서울, 그 다음에 부산, 대구까지 이 세 도시는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설명을 바탕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찾아보면은요. 자, 먼저 이 그래프는 인구 변화를 나타낸 거긴 한데 1990년의 인구를 100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걸 보통 이제 인구 지수라고 부르는데 특정 시점을 100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건 절대 인구가 아니에요.
자, 가나 다가 1990년에 인구가 똑같지 당연히 달랐잖아요. 그래서 가의 그래프를 보면 1990년에 90년에 가의 인구가 100이라 그랬을 때 2019년에 얼마나 되는지 뭐 각 시기별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 시기 동안 3.5배 정도 늘어난 거죠.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 양산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뭐 별 차이는 없는데 다는 인구가 감소했고요. 나도 최근에 살짝 인구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별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 다가 부산이고요. 나가 창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B, A, C니까 3번이 되겠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상주 인구와 금융기관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를 보면은요. 가운데쯤에 있는 여기는 종로구예요. 자, 이제 서울의 도심을 물어볼 때 사실 제일 자주 제시하는 곳은 중구인데 도심의 성격이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하지만 종로구, 경복궁에 있는 그 종로구도 서울의 도심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강남구고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은평구라는 곳인데 거의 처음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주변 지역, 뭐 노원구, 도봉구, 뭐 관악구, 또 뭐 강서구, 뭐 강동구, 뭐 다 똑같죠. 주거 기능이 집중해 있다. 자, 은평구는 서울의 주변 지역이네요. 자, 금융기관 수와 상주인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상주인구가 다른 두 구보다 훨씬 적은 나가 종로구고요. 그 다음에 상주인구는 별 차이가 안 나지만 금융기관이 많은 가가 강남구고요. 다는 은평구가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서울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시기가 늦다. 옳은 설명이죠. 자, 이제 오늘날 서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일제강점기부터 해가지고 서울의 행정구역이 점점 넓어졌어요. 자, 그래서 한강 남쪽으로까지 이렇게 넓어지고 대체로 여기 부분이 1963년인가 62년인가 연도가 살짝 헷갈리네요. 자, 1960년대 이후로 서울이 이제 그 시기에 굉장히 한꺼번에 넓어졌는데 한강 남쪽은 옛날에는 뭐 한양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강남구가 종로구, 경복궁에 있는 지역보다 나중에 서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2번 나는 종로구는 다 은평구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디귿 다는 은평구는 강남구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그 다음 리을 나는 강남구와 종로구는 한강의 북쪽에 위치한다. 강남은 당연히 한강의 남쪽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2번 그래프는 대구의 두 구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나와 A, B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구 중 하나임. 뭐 위치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역만 달라졌지 뭐 서울이나 대구나 똑같아요. 가운데의 면적이 좁은 여기가 도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장자리 지역이 주변 지역에 해당해요. 물론 이제 대구는 서울보다 인구가 적으니까 구의 숫자 자체가 적은 거죠. 자, 그래서 통근, 통학, 유출 인구하고 유입 인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대략 7만 명이 유입되고 그러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에 약 2만 명이 빠져나가니까 통근, 통학 시의 유입 인구가 5만 명 정도예요.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는 얘기죠. 10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B는 상대적으로 4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8만 명 정도가 빠져나가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A가 도심이고요. B가 주변 지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통근, 통학, 소요시간별 인구 비율을 보면은요. 가는 나랑 비교를 해보면 15분 미만, 30분 미만 여기까지의 이제 인구 비율이 더 높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곳과 자기의 직장하고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가가 도심 지역이고요. 나가 주변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니은 나는 가보다 업무용 건물의 평균 층수가 많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A는 B보다 통근 통학 소요 시간 30분 이내의 인구 비율이 높다. 도심 지역은 통근 통학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B는 A보다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많다. 상주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전력 소비량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자료의 A, B 역이 위치한 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구 중 하나임. 지도부터 볼까요? 지도를 봤더니 하나는 맨날 물어보던 중구, 도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남쪽에 있는 경기도랑 맞닿아 있는 여기는 관악구예요.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고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가 여기 관악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조금 반갑죠. 자, 아무튼 관악구도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주변 지역이에요. 관악구 내에 일자리 별로 없거든요. 주거 기능만 많이 있고. 자, A 볼게요. 자, 출퇴근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인데 출근 시간대를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타는 사람이 많아요. 탄다는 얘기는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출근 시간대 40만 명이나 지하철을 타서 다른 데로 가고요. 대략 한 7만 명 정도가 내리네요.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퇴근 시간대가 되면 이 지역에서 지하철을 타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보다 다른 데서 이 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A는 주변 지역에 있는 지하철역이 되겠네요. 관악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그 반대죠. 출근 시간대가 됐더니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거의 없고 여기에서 내리는 사람,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엄청 많죠. 자, 그래서 여기는 도심에 해당하고요. 여기는 중구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옳은 설명이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2번 가는 나보다 지역 내 상업용지의 비율이 높다. 옳지 않은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 가는 나보다 자동차의 평균 운행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도심 지역 교통체증이 심하죠. 물론 관악구라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들이 빨리빨리 달리는 건 아니지만 도심 지역이 워낙 막히니까.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 채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나는 가보다 통근자의 평균 통근 소요 시간이 짧다가 아니라 길다, 많다, 오래 걸린다. 정답은 2번. 4번 볼게요. 다음 글의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기억 디귿은 각각 교외 지역, 대도시권, 배후 농촌 지역 중 하나임. 자, 대도시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자면요. 대도시권은 글자 그대로 중심에 있는 대도시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 긴밀하게 연결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 일일 생활권을 이루는 거죠. 가운데에는 대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교외 지역이 있는데, 자, 교외 지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도시권과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사실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서울로 치면 광명 또는 과천 또는 부천 이런 데는 사실 서울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구역만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먼 곳으로는요. 대도시 영향권,
여기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대도시 영향권인데 여기는 경관, 풍경의 모습은 이제 도시보다는 촌락에 가까워요. 논도 밭도 좀 많고요. 그런데 거리상 대도시랑 그렇게 먼 건 아니라서 대도시로 얼마든지 출퇴근을 하고 실제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경관은 촌락이지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영향을 받는 건 대도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지역을 대도시 영향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으로 배후 농촌 지역이 있어요. 배농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여기는 경관은 당연히 농촌, 촌락이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의 영향을 받기는 받으나 대도시에서 너무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출퇴근, 통근을 할 수 있기는 있으나 거의 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는 보이는 모습, 보이는 풍경도 촌락이고요. 사람이 사는 모습도 촌락에 가까운 그런 지역을 배후 농촌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통근이 가능한 여기까지가 대도시권, 일일 생활권이고요. 그 바깥쪽으로는 이제 날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불가능한 힘든 그래서 주말 생활권, 대도시권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이 문제 되게 쉬울 거예요. 자,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 즉 기능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기역이라고 한다. 대도시권이라고 한다. 기역의 공간 구조는 중심 도시,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대도시 영향권, 디귿으로 이루어져 있다. 니은은 중심 도시와 연속된 지역으로 중심 도시의 주거, 공업 기능 등이 확대된 지역이다. 확대는 이전하고 다른 개념이죠. 이동하고 다른 개념이죠. 원래 뭔가 있는데 그게 점점 넓어져서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외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르지 중심에 있는 대도시하고 구분하기 힘든 그냥 도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도시 영향권은 도시 경관은 미약하지만 통근 형태 및 토지 이용이 중심 도시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디귿은 중심 도시로의 최대 통근 가능 지역이다. 자, 니은은 교외 지역이고요. 디귿은 배후 농촌 지역이네요. 보기 볼게요. 기역의 범위는 교통이 발달하면서 대체로 넓어진다.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에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중추 관리 기능이 집적한다. 중추 관리 기능은 중심 도시 중에서도 도심에 집중하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쌀과 같은 식량 작물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 배후 농촌 지역은 촌락 지역이긴 해요. 농업을 많이 하긴 해요. 하지만 중심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쌀과 같은 식량 작물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품 작물, 채소나 과일이나 또는 어쨌든 그런 작물들을 더 많이 하죠. 자, 말을 좀 바꾸면은요. 식량 작물이란 말 대신에 노지 재배, 맨 땅에서 농사 짓는 거, 노지 재배는 점점 줄어들고요.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에서 농사 짓는 거,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니은은 교외 지역, 디귿은 배후 농촌 지역이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2번. 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과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은요. 자, 이쪽이 이렇게 해안선이 경계선이라고 그러죠. 좀 단순하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로 봐서 여기를 보고서 이 지도는 지금 경상북도 일대를 나타낸 것이다.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대구고요. 그 다음 대구 바로 오른쪽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경산이라고 하는 대구의 유성도시예요. 그래서 서울로 치면 성남이나 고양 같은 도시?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대구의 인구도 경산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동해안에 있는 여기는 영덕이라는 곳인데 행정구역 이름을 외우면 좋고요.
대개가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중심 도시, 그러니까 대구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그냥 촌락 지역이다. 뭐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을 보면 당연히 영덕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은 위성도시 지역이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가가 영덕이고요. 나가 경산이에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2번 가는 나보다 상업시설의 수가 적다. 3번 가는 나보다 대구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낮다. 그 다음에 4번 나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나는 가보다 지역 내 겸업농가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참고로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 인구 단원보다 앞이죠. 그래서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개념만 짧게 설명할게요. 뭐 뒤에 인구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하는 개념이기는 해요. 물론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어떤 집단이 있으면 이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건 평균값이죠. 보통 뭐 반의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반의 평균 뭐 몸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는 평균값이 아니라 최빈값 또는 중간값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거든요. 수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평균값보다는 중간값이 그 집단의 성격을 좀 더 잘 나타내요. 그래서 인구에서는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의 나이, 중위 연령을 쓴다. 그런데 이제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사실 평균 연령이랑 뭐 중위 연령이랑 별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중위 연령 대신에 평균 연령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앞으로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6번,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에 관한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난도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모두 이해하고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뭐 해설 잘 들으시고요.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지도에서 내 지역을 봤더니 서울이죠. 자, 서울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예, 감소하고 있다. 알고 있으셔야 되죠. 어쨌든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고양이죠. 고양은 서울이랑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주거 기능이 많고 일기 신도시가 있고요. 일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상대적으로 많다. 체크하시면 돼요. 주간 인구 지수는 당연히 100보다 훨씬 작다. 서울에 많이 의존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여주, 앞에서 나왔던 지역이죠. 자, 여주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요. 뭐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배후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데, 물론 시긴 하지만 이제 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배후 농촌 지역에 해당해서 서울로 통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는 있지만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니까 뭐 왕복 뭐 3시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주는 촌락의 성격이 좀 나타나고요. 주간 인구 지수는 100 정도. 뭐 서울의 영향을 거의 안 받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성은 뭐 여러 번 강조했죠. 2기 신도시가 있어서, 동탄 신도시가 있어서 인구 증가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제조업이 제일 발달해 있다. 그래서 서울과 거리도 꽤 떨어져 있지만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더 크다. 그쵸? 자,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가나 다라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가나 다라 중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가 줄어든 곳은 서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인구가 71.6%,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화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라는 뭐 이것만 보고는 구분할 수 없죠. 그럼 오른쪽 볼게요. 통학 통근 인구의 유형별 비율을 보면은요.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여기로 통근 통학하는 거고, 같은 시군구, 뭐 그냥 어쨌든 같은 시인 거죠. 같은 지역인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시도 내에 다른 시군구. 그러니까 같은 시도란 말은요. 경기도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시도는 경기도 사람이 서울로, 그 다음에 서울 사람이 경기도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두 개가 현재 살고 있는 시나 군이나 구 안에 있는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거니까 지역 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지역 외로 통근통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역 내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비율이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라는 지역 내로 통근통학하는 사람이 요만큼이죠. 그래서 나는 지역 외, 다른 지역에 요만큼 의존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나가 고향이고요. 라가 여주예요. 뭐 쉬운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설명 잘 듣고 문제 이렇게 풀이하면서 복습 잘한 친구들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옳은 것 고르는 거네요. 자, 1번 가는 다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화성의 성비는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리고 참고로 서울은 청장년층 성비가, 그러니까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렇게 따지면은요, 여성이 더 많아요. 자, 이건 뭐 인구 단원에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자,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요, 지역 내에, 도시 내에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는데,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업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서울은 젊은 층의 성비를 따지면 상대적으로 여자가 더 많다, 여성이 더 많다. 그에 비해서 중화공업이 발달한, 물론 첨단 산업도 발달했지만 화성은 남성이 더 많다, 청장년층만 따지면. 자,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나는 고향은 라 여주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 3번 다는 화성은 나 고향보다 서울로의 평균 통근 거리가 가깝다. 멀죠. 고향은 바로 붙어 있고 화성은 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 4번 라는 여주는 가 서울보다 총 인구가 당연히 적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나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일산이 있고요. 그 다음 다 화성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인 동탄이 있다.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 해서 9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